아버지 집 뭐 그린벨트 풀린다디? 땅값 오른대? 집값 오른대? 막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야, 한약 몇 첩이면 될 걸 가지고 병원 가서 수선 떨더니 지금 완전 병신 돼서 왔네. 상대방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올라 써니의 써니예요.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너무 추운데 이 추울 때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서 따뜻한 집안에 계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책 제목은 길고 지루한 영화가 끝나갈 때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정말 착한 딸이 하나 나와요. 딸이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오빠한테 얘기를 해. 오빠, 우리 집 옆에 정말 싸게 전세가 나왔는데 아버지를 거기다 모실까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왜? 아버지 집 뭐 그린벨트 풀린다디? 땅값 오른대? 집값 오른대? 막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장남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거 설마 욕심나서 그러겠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매번 자주 가보기에는 너무 멀고 옆에 사시면 몇 번이라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장남이 있는데 그 집 탐나서 그러겠어? 그랬더니 그 오빠가 물론 뭐 그렇지만 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냐? 엄마 때도 나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했거든. 아들인데 못 모시고 있는 내 입장은 너 생각해 봤어? 동생 딸인 네가 모시고 있을 때 나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어. 아니 누가 뭐라고 했어? 우리 집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관에 써 있었어? 딸네 집에서 돌아가시면은 뭐 문제 있대?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딸이 엄마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꼿꼿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어.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이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냥 복스럽다? 그런 소리만 들어봤지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은 거 보니까 이쁜 스타일이기보다는 그냥 옛날 노인네들이 좋아할 만한 뭐 부잣집 맏며느리감? 그냥 복스럽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엄마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선을 보러 간 거야. 그쪽도 부모님이 남편감을 데리고 선을 보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시부모님 될 분들이 이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후덕해 보이고 저 정도면 며느리감으로 괜찮겠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들의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며느리감을 찾았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날창날창하고 뭔가 여우스러워 보이고 이러면 싫어했어. 며느리감으로는. 남자들은 그걸 좋아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애도 잘 못 낳을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집안에도 되게 소홀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대로 이렇게 신랑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있고 이러고만 있다가 한 번 정도 더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 시집에서 마음에 들어 한다는 그 소리만 듣고 그거에 그냥 감격해서 이 부모님들이 야 빨리 그냥 시집가 얼른 가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결혼할 신혼 첫날 밤에 그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 당신은 이제부터 시부모님들 잘 모시고 잘 공경하고 또 내 동생들하고 우애 있게 잘 지내고 잘 보살피면 당신이 할 일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첫날 밤에. 그러니 그날 처음 알게 됐대. 그 엄마는. 나는 이 남자의 여자로 이 남자의 아내로 이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님의 며느리로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미 슬픔을 가진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고 자기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럴 때 옛날 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거는 아들 낳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 엄마는 해내. 큰아들을 낳았어. 그렇지만 남편은 똑같았어요.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딴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어. 그럴 때도 이 엄마는 마치 나는 투기하지 않는 정말 꼿꼿한 여자라는 듯이 투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냥 어쩌다가 한번 돌아올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집안도 가꾸고 거기에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도 막 가꾸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야. 시어머니 공양도 잘하고 시동생들도 잘 키워가지고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그런데 남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전 한국전력공사에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래도 거기가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고 또 뒤로 생기는 수입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된 다음에 첩을 들이는 그런 풍습을 없애고자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첩씨를 둔 사람들은 거기서 회사에서 자르는 그런 단행을 하도록 한 거야. 했는데 그때 시절에는 숱하게 많은 남자들이 첩을 데리고 있었지만 몰래 숨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활을 영위해 갔는데 누군가는 하여튼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희생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희생자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쟤 첩? 그 회사 옆에 같이 첩 데리고 살고 있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다 꼰질른 거야. 꼰질러가지고 저 남자 희생양으로 삼자.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서 잘린 희생자가 되었어. 그 아버지가 단 하나 그동안 잘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어머니를 그래도 마음 편하게 했던 단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첩이랑 딴 살림을 차려도 월급 봉투만큼은 절대로 손 안 대고 그대로 갖다 주는 게 그 아버지의 좋은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감동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았어. 자기가 그래도 큰 마누라라는 인정받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봉투 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그 둘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 그냥 그 봉투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옛날엔 봉투로 줬거든. 요즘에는 뭐 다 계좌이체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온지도 모르지만 봉투로 줬어요. 그럼 그대로 부인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갖다 쓰고 그 아버지는 물론 뭐 다르게 뒷돈으로 받은 거든지 뭐 이렇게 해서 썼었겠죠. 그거를 계속 했었는데 이 한전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이 봉투 자체를 또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했대요. 무슨 놈은 이러는 법이 어딨냐? 섭씨를 안 들고 사는 사람이 어딨다고 이러면서 계속 원망만 하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이 엄마는 오히려 더 이상 봉투를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시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도와준 방앗간을 하나 차려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어. 다행히 그 방앗간은 너무 잘 됐고 그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업을 하겠다는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땅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가져다가 돈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날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딴새알림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어쩌다 한 번씩만 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거의 이제 60이 돼서 이 아버지가 돈도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여자도 데리고 살 수가 없었을 때 그때서야 나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또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 굉장히 또 잘했어 엄마가. 그 딸은 엄마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지. 처음에는 어릴 적에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도 안 했어.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 할머니 생신 때 아버지가
아주 호리호리 낭창낭창한 이쁜 여자를 끼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절을 시키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 근데 엄마뿐만이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사실은 그거는 너무 큰 상처였던 거지. 얘야 인사해라 이러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 여자를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인사를 시키는 그 아버지를 좋아할 수는 없었겠지. 그 딸은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를 위하는 길일까? 저 여자한테 조용히 인사하는 게 엄마를 위하는 일일까? 아니면 저 여자를 머리채라도 잡아 뜯는 게 엄마를 위하는 일일까?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분노를 일으켜. 뭐지? 엄마는 왜 자존심도 없어? 엄마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화를 낼 법도 한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화가 났어. 그때 사춘기였으니까 이 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 그 모든 것들이. 하지만 이 딸이 커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결혼하기 전날 밤에 엄마의 얘기를 듣고 엄마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일이 결혼식인데 엄마가 딸을 붙잡고 얘기해. 얘야, 너는 물론 연애 결혼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첫날 밤에 네 남편이 내 부모님 잘 공경하고 내 식구들한테 잘하면서 살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는 또 얻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너한테 뭐라고도 얘기 안 하고 혼내지도 않고 받아줄게. 꼭 그렇게 해라. 그 말을 듣고 그 딸은 엄마가 그날 첫날 밤에 그게 굉장히 상처였구나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 물론 그 말이 이론적으로 너무 맞아요. 부모님은 다시 생길 수 없지. 하지만 부인도 마찬가지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은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부모님은 어떻게든 그 아들이 뭐를 하든지 끊어질 수 없지만 아내는 남자가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는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 건데 옛날 남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걸 그냥 상처로 안고 살면서 자존심을 지키는 게 그냥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데려오던 어떤 여자랑 살던 그냥 꿋꿋이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그 엄마의 자존심이었던 거지. 그렇게 살아서 이제 60이 됐을 때 아버지는 돌아오고 남들이 볼 때는 그나마 그래 집에 마당 넓은 집에 도시화가 개발되면서 조금씩 그 동네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 자기 집을 가지고 남편도 돌아왔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것저것 구색 다 갖춰서 산 여자가 돼 있었던 거지. 하루는 딸이 그 동네를 놀러 갔어. 그랬더니 그 마당을 엄마가 굉장히 손질을 잘해가지고 이쁘게 해놨는데 거기에 동네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막 수다를 떨면서 잘 놀았거든. 수다 떨면서 잘 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우리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한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옆에 할머니가 아이고 노인네 그 소리는 내가 옛날부터 들었어. 아니 큰며느리가 줄줄이 딸 넷 만나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손주 하나만 보고 죽으면은 여한이 없대더니 이제는 그리고 나서 아들 손주 낳고 나더니 그 아들 손주가 초등학교 가는 것만 보면 여한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대학교 가는 거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하니 그 효심 깊은 손주가 계속해서 대학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놀리듯이 옆에 할머니가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놈의 할망구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신네 손자가 대학 한 번에 붙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열띤 토론이 막 일어나는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노막 났다는 거, 치매 걸린다는 거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만 잘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서로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계속해서 듣기만 하고 있다가 한마디를 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방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딱 그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정도로 엄마는 굉장히 깔끔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돌보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어쩌다 한 번 오는 남편한테 그런 흉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이쁘지 않아서 더 사랑받지 못했다고 평생 생각했을 테니까 흉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딸이 모시고 갔더니 위암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 위암 말기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위암은 잘라내면 된다고 하니까 수술을 했어. 수술을 했는데 막상 개복을 해보니까 너무 암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지. 다시 닫아요. 그리고는 집으로 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지 관략근을 조이는 그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그 조이는 그 끈이 그냥 풀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줄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술 전에도 엄마가 얘기해. 네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응?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딸은 가소롭게 생각해. 엄마 왜 저래? 아버지한테 얘기해봤자 아버지가 무슨 뭐 걱정이라도 할까봐? 뭐 사이 좋은 부부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지 말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어차피 얘기해봤자 아버지 눈 하나도 깜짝 안 할 테니까 이러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수술하러 간다고만 얘기를 해. 수술하러 가는 날도 이 엄마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밥을 차려줘. 그 남편의 밥을. 그리고 남편은 그거를 손가락도 안 하고 먹으면서 계속 딸하고 부인한테 화만 내는 거야. 아유 진짜 뭐 그렇게 그냥 무슨 어디가 그렇게 아프다고 저렇게 엄살을 떨고 부살을 떨고 난린지 이러고 계속 화만 내는 거야. 그 딸 너무 화가 났지만 그냥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많이 오래 살아야 5달 정도 삽니다 하고 의사한테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아이고 정말 멀쩡한 사람 괜히 병원에 데려가서 수선 떨더니 야 한약 몇 첩이면 될 걸 가지고 병원 가서 수선 떨더니 지금 완전 병신 돼서 왔네. 저놈의 똥구멍은 언제 막히는 거야? 화만 내는 거야. 그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 자신이 너무 불편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딸 너무 화가 났지. 화가 났는데 그래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 안 했어.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 거기 계시니까 간병인을 두고 딸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실 것만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간병인이 짜증을 계속 내는 거야. 내가 오래 간병해봐서 아는데요. 이거 이렇게까지 된 환자들이 소생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분들은 그저 안 먹는 게 최고예요. 이 간병인은 그냥 그 변을 다 치워야 되는 거 그것만 너무 화가 났던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해. 아니 내가 있을 때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 엄마 밥도 안 주고 구박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는 엄마를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해요. 내가 모시고 가서 간병인보다 더 구박하지 않는다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모시고 가서 드실 거 드시면서 구박을 해도 내가 구박을 할 거야. 이러고는 엄마를 모시고 가게 돼. 이 딸이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싶었던 건 엄마의 똥구멍이래. 그걸 남한테 맡기고 우리 엄마 저렇게 깔끔한 성격인 사람인데 남한테 저거를 이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비참해야 할 엄마를 자기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수발을 들어요. 드실 것도 드시게 하고 드시면은 이제 바로 나오지. 이게 어느 정도 모아졌다가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 끈이 완전히 풀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진짜 그 똥과의 전쟁인 거야. 그래서
이 딸은 정말 이 그야말로 똥뚝에 빠진 애처럼 지쳐 있는데도 엄마는 자기 똥에 허우적거리면서 그 주제에도 네 아버지 음식에다 갖다 드려라, 네 아버지 반찬에다 갖다 드려라,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딸은 너무 화가 났어. 엄마는 도대체 왜 저래? 그런데 그 성화에 못 이겨서 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반찬을 몇 개 사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어떠니 괜찮니 이런 소리도 안 물어보고 계속 화를 내는 거야. 그놈의 똥구멍은 도대체 언제 낳는다니? 어? 내가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고생이 지금 말도 못한다. 시장 음식 이젠 도저히 못 먹겠어,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가 계실 때 단 한 번도 엄마 요리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줬거든. 근데 막상 엄마 요리가 아닌 밖에서 사 먹는 요리를 먹어보니까 엄마 요리가, 엄마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고 정갈했고 따뜻했는지 알게 된 거지.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그게 다 그 마누라 때문인 것 같으니까 계속 화만 냈어.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아이고 정말 수선만 피우고 이러면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가장 까다로운 입맛은 남편이거든. 그게 미슐랭 따는 거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미슐랭보단 남슐랭이야. 남편은 맛있어야 먹을만한 거고, 거기서 조금만 짜도 짜다, 조금만 싱거워도 오늘 좀 심심하다 이러거든. 그래서 미슐랭보다 더 어려운 게 남슐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딱 그 케이스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 못 먹는 것만 투덜거리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니까 딸이 드디어 폭발을 해. 아버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엄마 이제 몇 달 못 사신대요. 응? 말기암이었는데 수술해서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열어보니까 온 장기에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닫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힘이 없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관략근이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얼마 못 사세요. 언제 나아지냐고요? 나아지지 않아요. 이거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화를 막 내고는 아빠의 반응 같은 거 볼 새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리고는 정말 사람들만 없으면 펑펑 울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너무 속상했어.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왜 아빠한테 얘기했니? 아빠가 뭘 하시던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 다음날 따르릉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네 엄마 좀 바꿔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근데 처음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 엄마하고 직접 통화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바꾸라 그런 것도 처음인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옛날에는 그냥 유선 달린 전화기랑 그 옆에 무선 전화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같이 달린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선 전화기를, 이 유선 전화는 이렇게 놔둔 상태로 무선 전화기를 엄마한테 갖다 줬어. 그리고 자기 엿들으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를 이렇게 무선 전화기로 받고 자기는 그 유선 전화기로 엿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전화 바꿨습니다. 그랬어. 근데 저쪽에서 이런 소리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엄마가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아버지가 뭔가 참았던 걸 폭파하는 듯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이러면서 흐느끼는 거야. 막 흐느껴.
근데 이 딸은 그걸 전화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냐. 수화기를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기를 놓고는 배를 잡고 막 칼칼거리고 막 웃었어. 아버지의 그 행동이 너무 웃긴 거야.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행동과 지금의 그 행동이 너무 웃긴 거야. 배를 잡고 막 칼칼칼칼칼 먹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엄마는 어떠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엄마도 전화를 끊고 그 아픈 배 수술했었으니까 아픈 배를 잡고 엄마도 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엄마가 가만히 딱 그때 생각만 하면 깔깔거리고 웃어요. 나이 70이 돼서 남편한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웃은 것처럼 웃기기도 하고, 아, 죽는다니까 이 말을 듣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어쩌면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기도 했겠지? 그 마지막에 한마디,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마지막에 한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큰 의미가 있는지 나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봤거든요. 그 엄마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70이 넘어서야 듣게 된 그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의사가 얘기한 5개월보다 훨씬 덜 살았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래도 행복했대요. 아버지도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다음에 말뿐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엄마한테 찾아왔어. 엄마 얼굴도 보고 엄마 옆에서 똥도 치워주고 싶어 했어. 하지만 똥을 치우게 하는 것까지는 엄마가 허락할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 사실 그래. 물론 부부간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엄마처럼 거의 떨어져 있다시피 하고 자기의 치부를 보인 적이 없는 이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가장 추하고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했던 부부나 그것까지도 노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엄마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극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찾아와주는, 평생에 엄마를 찾아왔던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아버지를 보면서 죽어갔던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지는 옆에 자식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때 그 전화기 너머로 울렸던 그 이상한 소리로 울었어. 막 참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받아주고 자기를 맞아줄 것 같은 고향 같은 사람을 잃은 거에 대한 자기 연민이었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많이 울었어요. 오히려 오빠는 그동안 동생이 엄마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아들인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내가 그 노릇을 못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짐을 어깨에 지고 있다가 정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길고 지루한 영화가 끝난 것 같은 홀가분한 얼굴로 상주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은 오빠를 보면 생각해. 오빠는 저게 짐이었구나. 저게 부담감이었구나. 오빠한테는 엄마의 죽음이 아주 길고 지루한 영화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를 보낸 이 딸이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한테 가보는데 아들이라 그랬을까? 아들은 그냥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또 현실?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 못 가보니까 딸이 자주 찾아가 보고는 아버지 사는 게 너무 엉망이니까 자기 옆 동네로 이사 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오빠한테 그래서 의논을 했던 거지. 오빠한테 잘 설득을 했더니 오빠가 그래 뭐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 아버지를 저렇게 혼자 둘 순 없지. 그랬더니 딸이 얘기해요. 우리 아빠 지금도
손자리가 많이 들어와. 능력 없어서 뭐 결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야 무슨 그 나이에 뭐 그러는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집 있잖아. 그거 개발된다는 소문 많잖아. 꽤 젊은 여자들까지도 나한테 직접 들어온 선만 해도 2건이야. 아빠가 능력 없어서 결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오빠 이러고 얘기를 해. 근데 오빠가 거기서 확 화를 내는 거야. 엄마 계실 때야 뭐 어떻게 사시든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장남이라고 자기의 의무는 안 했지만 또 그거 재산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차라리 엄마 있을 때 그렇게 화를 내지. 엄마 있을 때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법이 어딨냐고 막 화를 내더라.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그건 정확하셔. 내가 옆으로 오시라고 할 때도 야, 이 집만큼은 내가 꼭 지키고 있다. 우리 장남 줄 거다. 이러고 말씀하시던데 혹시라도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땀만 품지 말랬어. 좀 서운하더라. 아무리 딸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아들밖에 몰랐다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오빠도 그래 네가 뭐 그렇게까지 해준다 그러면 난 너무 고맙지 이러고는 얘기가 다 잘 끝났으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좀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전철 한 번만 갈아타면 롯데월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나 거기 가서 계속 노니까 뭐 시간 상관없이 나 거기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무 때나 네가 오면 돼 이러는 거야. 아, 롯데월드 그 광장 지하도 이렇게 있는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 분수대 있고 그런 그 광장. 그 광장이 무슨 자기 거라도 되는 듯이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이 딸은. 그런데 그 광장으로 아빠를 만나러 가요. 정말 많은 인파가 그 광장에 있었어.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분수대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장사도 많이 펼치고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금방 찾을 수 있었어. 보니까 한쪽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아버지가 구수하게 노랫가락을 하고 있는 거야. 노래를 하는 모습, 아빠의 모습은 처음 봤어, 이 딸은. 정말 남봉꾼, 정말 고도로 능숙한 남봉꾼이었던 거지, 이 아버지는. 그래서 노래 가사가 나무 기둥을 얼싸안고 라는 노래 가사가 나오는 것도 아주 스리슬쩍 남의 기집을 얼싸안고 라는 노랫가락으로 가사도 싹 바꾸면서 얘기를 하면서 옆에 할머니 허리를 쓱하니 감싸 안아.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자분들이 많고 여자분들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능숙한지 그 할머니 한둘 흘리는 건 정말 말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노래를 막 남의 기집을 얼싸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할머니 허리에 이렇게 손을 두르는데 그 할머니도 싫지 않은가 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가 또 이렇게 끄고 있었어. 그런데 또 얼싸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딸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곧 가겠다는 표시를 해요. 딸이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옛날에 그 첩이랑 살 때 그 집에 심부름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로서 편안하고 굉장히 장난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노인네들 사이에서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누구의 아버지도 장남도 아닌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거기서 자신의 그 모습으로 놀고 있었어요. 이 딸이 어쩌면 아버지도 그 장남이라는 그 현실이 그리고 또 자기가 원치 않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아버지의 어깨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동안은 아버지가 굉장히 늙어가면서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멋있더라. 아버지가 멋있네.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는 아버지가 딸한테 가기 직전에 옆에 할머니가 담배를 다시 딱 꺼내니까 딸한테 잉크를 찡긋하더니 라이터를 탁 켜면서 할머니 담뱃불을 붙여줘요. 책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딸은 생각을 해요. 오빠한테는 엄마 아버지의 이 노년이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이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한 영화 같을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난해한 인생이 뭘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 영화는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난해한 영화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난 다시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박원서 작가님의 작품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저도 많은 죽음을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에게 올 죽음을 생각도 하는데, 그 죽음의 향기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보다 죽어가는 모습이 옆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생각을 갖게 하는지, 그리고 그 향기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보여주는 작품이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